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당 쇄신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로 한숨을 돌린 만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김기현 대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최고위원들을 오늘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지도부 사퇴론부터 또는 혁신, 네. 변화, 물론 많은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대로 그냥 가자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번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부가 사퇴해서 비대위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당의 혼란만 더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민심의 향배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당이 총선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이제 모색하고 있는 거겠죠. 예. 어떻게 보면 센 예방 주사를 한 대 맞았다.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당이 총선에서는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당 지도부 또 당의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예. 그것을 국민들이 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좀 더 우리가 접근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만났잖아요. 관련해서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중에 이제 일부는 예. 강한 이야기를 하고 일부는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적어도 임명직 저 당직자들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임명직 당직자들 사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네, 예. 또 이제 지도부 총사퇴는 과거에 보면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보궐선거에 지면 지도부가 자꾸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4번씩 바뀌기도 하고 예, 예. 나중에는 대표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이 망가졌어요. 잘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이 무엇인지 그 민심의 청취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을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거 현장에서 보면서도 너무 그 선거운동을 그렇게 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제대로 주민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화곡동인가 그쪽에 갔을 때 우리 후보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빌라를 아파트로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논리였는데 정작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세입자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 아니 그럼 우리는 다 쫓아내겠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거든요. 예, 예. 이런 세세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현재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이 보궐선거가 사실은 이 보궐선거에 대한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궐선거의 기책사유를 야기한 후보를 사면해서 그것도 사실 당에서는 공천할 생각이 제가 없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윤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만이 이렇게 좀 억울하잖아요.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기 위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중진급 의원들도 대거 투입하고 253개 당협위원장도 총력 지원 체제를 갖춰가지고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판을 또 전국 선거로 키워진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적 성격으로 규정되고 시작된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구도 자체가 대단히 힘든 그런 선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17.15%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패배에 대해서 여전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이제 잘못된 국정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그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민심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복지 공약이 없어서 뭐 졌다라는 등 또는 그 강서구가 야당의 텃밭이었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근거 부족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시각으로 당에서도 이기 상황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대충 오늘 기사 보니까 총선 기획단을 조기에 띄우고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충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부적인 그 국민의힘 내부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항상 강하게 작용되는 그 정당이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민심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호되게 이런 그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말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변화해야 한다. 어떤 교훈일지 어떤 변화일지 우리가 좀 의미를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 자체가 민심을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또 민심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당과 아마 대통령 스스로도 많은 교훈을 얻고 또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반적인 어떤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당 지도부를 막 교체한다든지 네. 사람 교체 또는 더 나아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무슨 조치를 해서 넘어갈 생각보다는 정말 교훈을 제대로 얻자는 의미겠죠.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이 지역에서도 10%가량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지금은 세 개 선거구에서 전부 민주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겼던 적도 있는데 이제 말짱 전부 다 이제 과거에 전부 다 지던 그런 지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사실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의 생각.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했을 때는 또 물론 박원순 전 시장의 비위 행위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공천을 하니까 결국 그에 대한 심판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지난 지방선거는 대통령 당선 직후에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지만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고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네. 이런 민심이 드러날 테니 우리는 그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말한 변화가 당내 인선까지는 아닐 것이다 좀 짚어주셨는데요. 비슷하게 해석을 하셨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자 이 얘기가 예. 대통령실의 책임론에서 선긋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서 잘 수습해라 이런 메시지를 당에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정말로 민심을 잘못 읽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고물가라든지 가계대출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생활물가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고 이런 민생과 경제에 대한 것에 파탄난 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미진하고 그리고 외교나 안보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진영외교, 가치외교에 매몰돼서 한반도 위기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국정 규제를 바꿔달라는 게 민심임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 이런 민심에 대해서 국정 규제를 바꾸지는 않고 철진한 이념 전쟁이라든지 또는 표적 수사,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그리고 이제 뭐 야당과 싸우라라고 협치 대신에 싸우라라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규제를 유지하는 이상에는 저는 국민의 돌아선 민심이 다시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참패를 했으면 사실 그동안 세 번의 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도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11% 차이로 이겼던 지역이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이긴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20대 그 총선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또 하기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서구는 야당의 텃밭인 것이 아니라 그 스윙보터의 지역이었던 것이죠. 2030 청년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혹독한 민심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은 지도부가 사퇴하고요. 대통령실도 그 참모들을 대거 바꾼다 하더라도 민심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보면 사례를 보면 2011년도에 왜 그때 박원순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로 했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 홍준표 그때 당시에 전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3명이 막 사퇴하면서 결국은 물러나고 비대위가 들어섰거든요. 그 비대위가 들어서 가지고 총선과 대선에서 또 다 이긴 저것도 있고 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김종인 그 당시 상대 당에 있었던 분을 모시고 와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승리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민심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대충 그냥 그전에 해왔던 것처럼 관성적으로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해갖고 무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훨씬 더 큰 총선에서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또 백현동 건으로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해왔던 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1년 6개월 내내 네.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이거를 통해서 그 국정의 무능이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려 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백현동 건하고 이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피의 사실 공표하고 도어 스태핑 하듯이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인신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조작 수사가 아니고 증거가 없으면 구속영장은 100%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작 수사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제 확인될 정도였는데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인신 구속시키기 위해서 백현동 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건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이미 재판에서 무죄난 그 재판에서 이제 지류로 나왔던 이중 교사 건까지 3개를 묶어서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는데 또 기소할 때는 하나씩 나눠서 기소를 해요. 소위 말해서 아직도 여전히 살라미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검찰의 수사하는 정치 기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면을 좀 모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국면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론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민주당에서 보통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정하다가 안 되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만 이야기하길래 참 의아하다 했는데 역시 한동훈 장관으로 또 끌고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기각이 되었으니 검찰에서는 당연히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고 다만 이것이 이제 분리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사건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정진상, 김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병합 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과거에 저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도 여러 번 받고 재판도 받았는데 그때도 다 분리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갑자기 무슨 편파적인 수사 기소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다고 하지만 그분과 관련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이 워낙에 많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판이 있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측근들에 의해서.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검사들이 직무유기죠. 그런데 그것을 편파 수사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어서 뭐 차라리 민주당의 방향에서 정리가 좀 되고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다.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저렇게 민주당을 지배하고 앞으로 또 당내 분란을 얼마나 일으키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총선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당의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 해주셨으니까요. 그 질문 제가 좀 먼저 드려보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세 번째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악재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먼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신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때는 그 세 가지 건을 하나하나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었는데 네. 백현동과 대북송금과 거기에 더해서 이진규 사건까지 합쳐서 병합해서 청구했는데 기소는 또 분리기소를 살라미 기소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윤석열 검찰에서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다른 그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 그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장모라든지 또는 여당 인사라든지와 또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나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의 그런 차별적인 공정하지 않은 그런 그 편파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이제 그 방어권 피의자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시간인 일방적으로 이제 검찰권을 가지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든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수사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법원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 무리한 그 기소에 의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법원에서 이렇게 그 재판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검찰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총선을 앞두고 악재라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이제 법정에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건이라도 총선 전에 유죄 판결이든 결론이 나지 않도록 네.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법정에 가지 않거나 미루거나 증인을 신청하거나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전략을 끊임없이 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는 증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또 이야기하고 지난번 영장 기각 사유에도 증거가 있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또 판사가 그런 부분을 주장한 적시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또 기각 사유에는 직접 증거가 없다. 즉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로 직접 증거를 입증하는데 다소 부족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또 재판부의 증거 판단에 따라서 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면 정당의 대표는 국민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꼭 구속할 필요 없이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라는 정치적 고려를 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특히 이제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여야 되는 많은 분들은 입을 다물겠고 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찬성표를 던진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도록 허용해준 그분들을 골라내서 징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당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아마 앞으로 민주당도 많은 분열을 겪어야 될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저 당이 제대로 가겠느냐. 물론 끌고 갈 정도의 충분한 또 지도력이 형성은 되겠지만 국민들 앞에는 어떻게 보일 거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강서 보궐선거에 다소 도움이 되었지만 총선 과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드릴 질문을 대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무 복귀를 앞뒀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 당 통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전에도 계속해서 당내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철저하게 당을 통합적으로 이끌려고 하실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가결파에 대한 것들도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5분의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5만 명 이상의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그 절차에 따르겠다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당장은 뭐 통합적인 운영을 하겠지만 총선 때 돼가지고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천 학살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뭐 친명의 원외 인사가 그 뭐 소위 말하는 비명의 지역구에 가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서로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걸친다고 하면 그것이 공천 학살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거 시기상조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그 당대표께서 이미 지난번에 이제 그 영장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 당의 리더십이 지금 공고해진 측면도 있고 또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저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당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훨씬 더 공고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을 더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이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었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이제 내용들 이걸 빨리 수습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명한 야당으로서 맞서 싸우는 모습하고 민생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득점을 해나갔을 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이제 자주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뭐 사법 리스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듯이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그 표적 수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원의 시간에서 실체적 진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그 검찰에 대한 그 역풍으로 전 다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총선에서도 그 여당에게 민심이 심판하는 그런 그 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 때에도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방자치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랑 많이 부딪혔을 때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수사도 재판도 받았고요. 일주일에 4번씩 재판에 출석하고도 공약 이행률이 95%였고요. 도지사 시절에도 주 3회 나갔지만 대선 후보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법 리스크냐 아니면은 그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그 표적 수사냐 이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심판의 지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민생과 경제를 어느 여야 중에 어디가 더 잘 챙기느냐의 싸움에서 총선의 결판이 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내 좀 그 이후 분위기나 반응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뭐 본인의 주장도 있고 제대로 그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좀 본인 스스로는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서 보궐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민심과 당이 유리되었다고 하는
이 마당에서 본인이 사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 어떤 절차였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잘 판단해 주셨다 뭐 그런 입장이긴 한데 사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경험적으로 느껴봤을 때는 인사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뭐 잘못되어서 후보가 낙마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푹푹 떨어져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사람을 저렇게 쓰는 것이 대통령의 이 통치권 행사의 한 좀 어떤 그 통치권 행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참모들이나 또는 대통령께 인사를 청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번 과정에서도 나타난 뭐 여러 가지 비상장 주식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저도 인사검증을 당해봤었거든요.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뭐 인사검증의 그 한 방식을 당해본 상황인데 그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 그러면 조사를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큰 잘못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직자를 검증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짚어주셨다시피 인사 검증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개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제 세 분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대법원장 이균영 후보자에 대한 그 인청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자로 내정을 하면 그냥 그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왜 그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에 옮겨갔을 때 이거는 위법적인 요소도 있고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음지에서 양지로 인사검증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검증에 대해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상황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것을 공직기관 비서관실에다가 전달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대통령실로 떠넘겨 버리더라고요. 인사검증 시스템 견학한다고 미국 FBI까지 다녀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인 책임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대통령실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거 보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이 장관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사검증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 소재 자체가 지금 다 뭐 서로 떠넘기기로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불분명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위태롭다. 이게 위태로운 상황이고 차라리 이러려면 민정수석 다시 부활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원희룡 장관 등이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보훈부 장관도 좀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임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중폭의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에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너무 과거로 회귀한다든지 또는 구구적인 그 발언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이런 분들이 또 되풀이되게 이런 인사참사가 발생할까 봐 또 우려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장관들로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개각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으니까요. 짧게만 듣고 저희가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 전에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옮긴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인사검증 자체를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런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말씀이고요. 된다. 예, 그리고 예. 개각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각을 막 크게 벌이면 무슨 정부에서 잘못해서 마치 보궐선거에서 진 것처럼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법무장관을 뭐 파면하라 이런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